애들이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좀 징그럽기도 하고 엄청 많이 쌓여 있고. 이게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밀도가 증가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김대홍입니다. 요즘 때 아닌 곤충 습격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등에 떼를 지어 출몰하는 털파리류, 러브버그 때문인데요. 세상 난리도 이런 난리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 벌레는 낮에 움직이는 주행성 곤충인데 어찌된 일인지 유독 밤에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양봉업자들은 꿀벌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합니다. 한국방역협회 연구소 신희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홀로세 생태보존연구소 이강훈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소장님, 예, 러브버그, 그게 번역하면은 사랑벌레 아닙니까? 예, 사랑벌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벌레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름은 사랑한다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생존주의가 굉장히 짧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암컷 수컷이 만날 기회도 많지 않고 만약에 만나면 반드시 짝짓기를 성공해야지 되죠. 그렇지 않으면 번식을 못 하니까. 그래서 어떤 종류들은 짝짓기를 하고 나면 수컷이 암컷의 배에다가 구멍을 막아버려서 다른 수컷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전략이 있고 또 이런 털파리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붙잡고 늘어지는데 그 파악기라는 게 있어요. 꽉 잡는다는 뜻이죠. 네. 수컷이 암컷을 꽉 잡아서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식을 위한 한 방법이긴 하지만 절대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사랑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조금 털이 너무 많이 나 있으니까 좀 흉물스럽다 그런 것인데 러브버그의 정체는 털파리류인데 짝짓기 상태를 하고 있는 털파리류를 보고 계신 겁니다. 예. 시 소장님, 이게 과거에도 이런 러브버그가 출몰이 많았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한 10여 년 전에 그 털파리류의 일종인 검털파리라는 것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를 할 때 이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차에 고속 주행하는 차에 그 창에 붙어서 많이 주행을 운전하다 방해한다. 보면은 막 이제 그 앞유리창에 붙어 있는 그리고 그런 거예요. 집 주변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그러한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이제 그런 경험을 저는 처음을 했고요. 네. 그렇게 많이는 발생하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털파리류가 우리나라 고유종인가요? 관계 기관에 의해서 그 보고된 바에 의하면 고유종인지 아닌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자기가 맞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 아주 낮은 수준에서 그 발생을 하고 있다가 이제 보통 곤충들은 그 환경에 그 적응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그러니까 먹이나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그 특정 종에 맞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아주 급작스럽게 그 늘어나는 것이 곤충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고유종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애초에 맨 처음에 언론에 나왔을 때 그 종의 이름을 모르고 학명을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잘 모르시는 기자가 그 학명을 보고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이게 외래종인가 보다 그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털파리류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발생의 사례는 많지 않지만 꾸준히 발생하는 그런 곤충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늘 보는 그런 곤충들이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토착종일 가능성이 거의 90%. 그래서 국립생물자원관이라는 곳에서 지금 그 종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국내 고유종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에 보니까 플로리다에도 보니까 예, 이 예. 비슷한 털파리류 때문에 많죠. 지역 주민들이 예. 고통을 받고 이랬다 하는 예. 그 외신도 있더라고요. 예. 그 플로리다뿐만이 아니고요. 그 아열대 지방 네.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열대성 기후라는 게 고온 다습으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데는 곤충이 살기 가장 좋은 조건이라서요.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개체수가 많고 또 1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발생하는데 거긴 두 번씩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접하니까 많아서 좀 귀찮아했었는데 요새는 같이 잘 살아보자고 그런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털파리류가 예. 이렇게 떼지어 다니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예. 이번처럼 혐오스러울 정도로 이게 많이 있는 거는 참 이례적인 사건 아닌가요? 이례적이죠. 원래 그 털파리류는 대부분 겨울에 애벌레로 활동을 하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봄에 5월에서 6월 초 정도에 나오는 그런 곤충입니다. 근데 올해는 그 일반 국민들은 잘 못 느끼셨겠지만 저희 같은 이제 필드에 있고 이제 산속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굉장히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아주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한 연못이 한 13개 정도가 되는데 9개가 다 말라서 예. 거기 있던 생물 특히 뭐 올챙이라든가 물고기가 싹 다 말라 죽었거든요. 그 정도로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곤충들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시계라 그래서 꼭 소설 같은 이야기죠. 자기가 바깥의 온도를 체크를 해요. 네. 온습도를.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은 때를 찾아서 나오는 애들인데 워낙 가뭄이 심하니까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27, 8일경서부터 시작해서 장마가 시작되고 고온다습이 되다 보니까 최적의 조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애벌레도 이렇게 딱 그룹으로 다닙니다. 콜로니라서 떼지어서 다니고. 그러니까 어른벌레도 사실 같이 나와서 같이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한꺼번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기를 늦춰서 원래 천천히 골고루 나와야 되는 게 한꺼번에 같이 나온 게 가뭄이 아마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아닌가. 가뭄 때문이다. 예, 가뭄 때문에 나오는 시기를 조절 못해서 한 번에 나온 그런 경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가뭄이라는 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보면은 경기도 고양시하고 예. 서울의 서북부 지역이거든요. 예. 그 특정한 지역적인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있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연구소에서도 늘 털파리류가 있고 네. 그런데 그 애벌레들이 이렇게 걔들 뭘 먹고 사냐면 유기물을 먹고 살아요. 유기물요? 예, 그러니까 나무를 자른 부스러기, 그다음에 풀을 벤 더미,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소똥구리라는 멸종위 곤충을 키우기 위해서 소를 키우는데 그 소의 배설물 예. 그런 걸 저희가 두엄처럼 쌓아놓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밑에
털파리 애벌레들이 뭐 몇천 마리씩 있습니다. 근데 5월달, 6월달 돼서 보면 저희가 채집을 해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가 온전한 곳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서 그 개체수를 눈에 띄게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이번 그런 데는 유기물이 많은 지역. 유기물이 많다는 것은 개발을 하면서 집 주변에 아파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산속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산림 곤충이 아니고요. 초지성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가와 산이 인접한 그런 엣지라 그래서 그런 지역의 주변에서 주로 사는 애들이니까 먹을 게 많은데 모이는 게 당연하죠. 지금 그런 은평구나 그다음에 또 요 경기도 같은 경우 고양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데 그런 데서는 그때그때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먹거리가 충분하니까 그쪽으로 모이는 거죠. 예. 다른 지역에서 많이 나오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천적으로 다 죽임을 당한다든가 그다음에 잘 눈에 안 띄는 것이고 예. 발생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이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가뭄이 지속이 되면 일단 발생을 멈추죠. 말하자면 성장을 멈추든지 그 성장 속도를 거의 멈춘 상태에서 아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난 알, 그 다음에 난 알, 그 세 번째 난 알 이런 애들이 동시에 깨어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얘네들이 우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일시적으로 나와서 대발생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산 뭐 이런 그 산악지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일단 곤충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그리고 자기가 생존해야 될 그런 조건이 안 맞으면 곤충은 거기서 서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커다란 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랬을 때 걔네들이 서식할 만한 그러한 자양분이 넓은 지역에 그리고 많이 이렇게 조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먹이 중에 이 러브버그의 먹이 중에 자동차 배기 가스 뭐 이거와 연관이 있을 거다 하는데 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근데 먹이는 아니고요. 일단 외국에서 이게 이제 기록된 그런 정보들을 보니까 일단 배기가스를 좋아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추정을 하는데 보통 이제 얘네들이 많이 빈도가 높게 발생했던 곳이 주로 이제 그 고속도로 주변. 그래서 주행할 때 차에 부딪히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또 그런 사례들을 빗대어서 아마 걔네들이 그러한 배기가스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그런 그 정보들을 보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그 밝은색 계통의 그런 빛을 좋아하는데 특히 그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도심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롭게 칠해 놓은 그런 페인트의 그 중에서도 밝은 계통에 주로 많이 모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원래 이게 주행성 그 곤충 아닙니까? 근데 야간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빛과 연관이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밤에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고. 그럼요. 엉터리죠. 너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밤까지 목격이 되고 또 사람들한테 눈에 많이 띄니까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배기가스 문제도 곤충도 우리랑 똑같은 동물이거든요. 그러면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걔네들은 늘 곤충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날개를 달고 이동을 하는데 고속도로나 이런 데 차량이 많은 데 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니까 많이 보인다는 뜻이 배기가스를 좋아한다는 그런 근거도 없는 거고요. 또 주행성인데 왜 밤에 보이냐. 많은데 주행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빛이잖아요. 그런데 서울 시내 그 빛의 그 광도가 사실은 태양만큼 못해도 굉장히 환하니까 걔네들이 낮과 밤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 수는 많고 그다음에 빛은 강하고 그러니까 야행성 곤충뿐만 아니라 주행성 곤충들 같은 경우에도 밤에 저희가 라이트 트랩이라 해서 밤에 환하게 불을 켜놓고 곤충을 채집할 때
주행성 곤충들이 그 불빛을 보고 모여들거든요. 그게 낮인 줄 알고. 낮인 줄 알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낮인 줄 알고 네. 네, 그런 것들인데 그냥 이렇게 하나의 현상을 보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잘못된 사실을 막 국민들이 막 알고 계시니까 이게 무슨 큰 난리가 난 거 아니야? 낮에 다니는 놈들이 왜 밤에 다니냐? 막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 언론의 보도가 좀 잘못됐고요. 잘못됐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예. 유사한 사례로 일단 그 매미 같은 경우도 예, 예. 우리가 이제 한 예를 들 수 있겠죠. 이게 보통 매미는 낮에 짝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로대는데 요즘 이제 밤에 네. 빛이 강하니까 그런 공원이나 매미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아주 시끄럽게 밤에도 우로대는 그런 현상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러브버그가 해충이 아니다. 이건 뭐 그 나쁜 곤충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렇습니까? 물론이죠. 세상에 나쁜 곤충은 없다라는 그 안내라는 사람이 그 지은 책이 있는데 이 곤충뿐만이 아니라 그 생물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충은 다분히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해놓은 그런 정의가 되겠고요. 아무리 그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얘네들은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있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볼 수 없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해충에 대한 그러한 그 용어가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꿀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꿀을 주고 또 로얄제를 주고 밀랍을 주고 이러한 아주 굉장히 유익한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지만 이것이 우리 집 근처에 와서 집을 짓고 왕왕거리고 또 잘못해서 건드려서 우리 그 쏘임을 당하는 예. 그 순간 사람들은 해충이라고 그것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바로 119에다 신고를 해서 그 집을 네. 다 없애버리는 그런 네.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해충에 대한 정의는 좀 모호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도시화가 돼서 다 도시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농촌에서 살았을 때 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곤충들이 집 안에도 들어오고 뭐 금방 그렇죠. 나가면 볼 수 있었던 그런 곤충들인데 그때는 뭐 놀잇감도 되고 우리가 즐겨 보던 그런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그 개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렇죠. 그 위생관념도 물론 달라졌지만 똑같은 대상의 그러한 곤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호감을 갖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혐오스럽게 이렇게 네.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해충의 정의는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들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을 옮긴다든지 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은 물론 해충의 범주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꼭 해충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러브버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창문 밖에 수북이 쌓여 있고 그러면은 이제 방역 당국에 또 전화해서 이걸 좀 치워주고 방역해 주세요 이런 거 많이 받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하물며 뭐 집 주변에 그 창문을 열면 그 가로등이 있잖아요. 네. 그 가로등에 모여드는 그 날파리, 깔따구리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이 발생을 해도 민원으로 아, 전화를 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이제 비단 이제 지금 털파리 종류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대표적인 것이 그 하루살이. 네. 동양 하루살이가 지금 그 한강 이북에 거기서는 해마다 굉장히 그 집단적으로 발생을 해서 굉장히 그 문제가 많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홍보도 하고 이제 더불어 사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털파리도 아까 우리 이 소장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해충으로서의 그런 그 생각보다도 네. 일단 이제 더불어 사는 그런 방법도 한번 다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그 종의 특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털파리는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이제 애벌레가 되죠. 네. 그러니까 곤충의 생활사는 우리 사람하고 달라서 끊임없이 껍질을 벗고 모양을 바꾸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돼서 번식을 하는데 애벌레들은 말씀드린 대로 군집성, 떼를 네. 지어서 살고 그 애들이 먹는 게 유기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유기물이라는 것은 놔두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 소가 싼 똥도 그 배설물도 그렇고 사람이 싼 똥도 마찬가지죠. 근데 길거리 놔두면 예. 그리고 또 나무 부스러기라든가 그다음에 풀을 베고 난 나머지 점점점 쌓이다 보면 네. 그게 쓰레기가 되는데 그 털파리류가 한번 들어가면 그걸 싹 분해를 해요. 분해자의 역할을 하면서 걔를 뭐로 보내냐면 흙으로 환원시켜 준다고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만약에 분해자의 역할을 생각하면 도대체 그렇게 훌륭한 곤충이 없죠. 만약에 그 애들이 없으면 산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낙엽을 누가 다 처리합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살이 얘기했지만 하루살이도 강의 계곡에 떨어지는 낙엽 그냥 쌓아두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늪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끊임없이 다 분해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해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른벌레가 되면 아까 주행성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인데 낮에 다니면서 이제 식물의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먹어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에너지 가장 좋은 에너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암술과 수술을 만나게 되죠. 수분 매개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꽃도 피우게 하고 열매도 메우게 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조금 더 개체수가 많아지면 이런 필드에서는 다른 새를 비롯해서 잠자리도 있고 다른 먹이가 다 된다고. 그러니까 단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그 생활사를 갖고 있는데 보기 싫다. 이런 이유로 해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태적으로는 거의 퍼펙트한 그런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면은 갑자기 출몰 하는 곤충 사례를 보면은 예, 예. 요것만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2020년도에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깔딱구 깔따구. 예. 그게 있었고요. 예, 깔딱구가 있었고 또 매미나방 매미나방 있었고. 그게 예. 계속 있었던 거 예, 아닌가요?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매미나방 최근에는 예.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예, 예. 방역을 잘한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스스로 사라진 건가요? 깔따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기후 변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깔따구는 물에다 알을 낳으니까 네. 그 치수장에서 문을 제대로 안 닫고 관리를 못해서 거기다 알을 낳지. 네. 기후 변화면 전국에 있는 모든 치수장에 다 깔따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해도 다 알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그렇게 엉터리 막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것이고 매미나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나방을 포함한 나비목들은 그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식물이 하나씩 정해져 있는데 매미나방은 영명으로도 집시모스라고 그래서 네.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니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아, 많이 이 미국 흰불나방하고 해충인데 네. 그때도 가뭄이 심했고 다른 애들은 그 식물 자체가 생존을 못하니까 먹을 게 없어 죽는 경우가 있었지만 얘네들은 사실은 제너럴리스트라 그래서 거의 모든 식물을 다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전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한 게 5번째 스테이지인데 걔네들은 이제 먹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니까 사람들 둘레길이라든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크기가 거의 한 6cm에서 7cm 정도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털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했지만 사실은 한 종이 그렇게 대발생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천적이 나와서 걔를 잡아먹든가 그게 아니면 종 내에서 같은 종 내에서도 너무 번식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먹을 게 없어지니까 또 걔네들이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늘 이렇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스러운 곤충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컨트롤 할 수가 있다. 아, 첫 번째 걔네들의 생리나 생태를 정확하게 알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지금 그게 100만 마리가 보이니까 징그럽다 그러지 한 10,000마리 정도 이렇게 가면 저거 뭐야? 이렇게 본다고. 네. 그러니까 밀도를 조절하는 방법. 없애는 것보다 밀도를 조절. 아마 소장님 말씀하신 게 공존의 철학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은 경기도 김포 일대에 그 대나무 잎사리처럼 이제 길쭉한 대벌레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그 방역하신 뭐 그런 건 없나요? 일단 그 대벌레가 방역의 대상은 아니죠, 사실은. 아. 예, 그게 이제 물론
어떤 해충들이 일시적으로 대발생했을 때는 네. 너무 이제 성가시고 사람한테 그 혐오감을 주니까 적정 수준으로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불쾌감을 좀 덜 느끼게 할 정도의 그 우리가 그 관리를 할 수 있죠. 이제 네. 컨트롤이라는 것을 보면 그 영어가 이제 조절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뭘 죽이거나 완전히 없애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어떤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그 방제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해충이냐 아니냐 이것도 진짜 애매하긴 한데 네. 방역의 대상이냐 아니냐, 방역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역의 기준은 아직까지도 모호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염병을 매개한다든지 네. 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애들은 분명히 해충이라고 누구든지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방역의 대상이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곤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다양한 생태적인 영향력, 네. 또 그것의 그 어떤 자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귀중함, 다양한 그런 각도에 있어서 그 전문가들의 그러한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가 발생을 했으니까 살충제를 뿌려서 없앤다든지 하는 그런 단순한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충제를 우리한테 해롭다, 그래서 살충제 뿌려서 사실상 없어지거나 멸종되는 뭐 그런 곤충도 있겠네요, 그러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이 참 어리석죠. 아까 말씀하신 해충을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사람의,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사람의 건강, 혈액을 감염시키고 전염병을 매개하는 그런 모기나 파리 이런 곤충들, 또 하나는 농업의 작물에 해를 끼치는,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를 없애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식량 문제, 그런 애들을 해충이라고 하는데, 사실 곤충은 3억 5천만 년 전에 화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쪽에 뭐 한 90노인하고 이제 막 나온 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을 살면서 얼마나 곤충이 진화를 했겠어요. 그렇죠. 살충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충제 뿌리면 사람만 죽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000마리가 있는데 죽이면 990마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들이 뭘 갖냐면 살충제 저항성이라는 걸 가져요. 진화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바이러스도 우리가 백신을 만들면 또 비껴가서 걔네를 피해가는 또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런 것처럼 걔네 중에서 10%, 1%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업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살충제를 5년, 10년씩 뿌리지 않아요. 계속 바꾼다고. 더 센 거. 더 센 거, 네. 더 다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털파리 같은 거 얘기하면 5일에서 일주일 있으면 자연사할 애들을 거기다 약을 뿌려서 그냥 마음만 편해지는 거죠. 아, 없어지니까. 근데 요새 거의 없습니다. 그 약은 농약 똑같이 이제 잔류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그게 다 사람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소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좀 혐오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것, 그것만 있으면 사실 그렇게 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네, 사라지는 곤충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요즘 곤충 중에 기후변화로 꿀벌이 사라진다, 양봉업자들 걱정이 많습니다. 흔하디 흔했던 꿀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희가 경기도 평택의 한 양봉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양봉농가. 지난 30년 동안 양봉을 해온 안광규 씨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한 12년 전부터 수밀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지난 3년 정도는 우리 채밀량이 한 75% 정도 줄었다고 봐도 돼요. 한 25% 정도의 수확밖에 안 했다. 벌통을 열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년에 비해 양이 턱없이 적습니다. 이 정도뿐이 안 찼어요, 지금. 지금
이 정도면은 한 70% 정도 찼는데 이게 이제 방꿀 따고 감로꿀이 지금 들어온 상태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기후 변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꿀벌들 생태에 영향을 미치면서 꿀벌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겁니다. 여름에 꽃이 필 걸 계산해서 막 산란해서 이제 증식을 하는데 기후가 높다 보니까 지금 평택이 겨울 눈이 별로 안 왔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틈없이 온도가 높아진 건 맞아요. 온도가 높다 보니까 11월 달까지도 막 산란, 그죠? 유충, 육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요. 날이 추워지면 꿀벌은 산란을 중지하고 월동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기온이 높다 보니까 알을 계속 낳았고 일벌들은 새끼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겨우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얘들 온도는 35도까지 높여야 되고 이렇게 온도 올리는 작업에서 얘들 체력 소모가 많고 물을 새끼들 기르면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물 기르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11월 달 이럴 때 체온이 좀 떨어지면 거기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서 물에 앉아 죽고 날로 오다 죽고 결국에는 벌 감소가 많이 나온다. 네, 이런 게 있죠. 겨울의 이상 기온 때문에 벌들이 봄이라고 착각해 알을 낳았고 새끼를 키우기 위해 겨울철 바깥 활동에 나서면서 체력을 크게 소진했다는 겁니다. 결국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한 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겨울을 보내고 나면 전체 꿀벌의 10에서 15%가 줄기는 하는데요. 올해는 감소폭이 2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가을에 벌을 길러서 겨울을 나고 봄에 들어가면 한 15% 정도는 준다, 벌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35%? 평택권에서 한 35%가 좀 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윙윙거리며 부지런히 움직이는 꿀벌들의 움직임이 양봉업자에게 힘이 됐는데 기후 변화를 막을 길이 없으니 벌통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양보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30% 정도 줄었을 거예요. 예, 양보하는 사람들이 이제 못하겠다. 뭐 해보니까 참 힘은 들고 수확은 안 되고 1년 내내 고생하고 이건 하늘이 주는 대로. 경기도 내 양봉농가 3천여 곳 가운데 45%인 1,300여 곳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실종 폐사한 벌통만 무려 68,400여 개입니다. 보통 벌통 하나에 꿀벌 2만 마리가 살기 때문에 14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진 셈입니다. 꿀벌의 실종은 단지 꿀 생산량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과일 수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벌통 10개면은 하루에 나가서 꽃을 수분화할 수 있는 능력, 수분 능력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얘들이 만약에 숫자가 줄으면은 수분 능력은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뭐 모든 농작물의 수확량은 아마 많이 감소할 것이다. 예. 지금 이제 양봉장 그림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꿀벌들이 지금 사라지고 뭐 거의 텅텅 비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뭐 되지만 가장 최근에 가장 정확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살충제의 영향.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니코틴 담배 있잖아요. 근데 네오니코티노이드라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성분에 유럽에서는 쓰지 않아요, 지금. 근데 그런 약을 갖다가 뿌리는데 그 약이 그대로 잔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마 이렇게 뿌리냐 타겟을 갖고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게 다 남아서 그걸 먹으면서 차차로 체내에 농축이 되면서 하나씩 둘씩 죽는 거. 그래서 살충제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양봉 농가들이 대부분 경우 한 곳에서 민원을 다 확실하게 이렇게 갖질 못해요. 그래서 때가 지나면 뭐 영주도 갔다가 포항도 갔다가 울산도 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꿀을 찾아서 다니는데 보니까 그 꿀벌 입장으로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른 장소예요. 소외감도 느끼고 이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걔네들이 정적인 스트레스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저희가 CCD라 그래서 콜로니 콜랩스 디소더 그래서
그 군집이 붕괴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또 기후변화 이야기하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애벌레가 낭충봉화 부패병이라 그래서 네. 애벌레가 썩는 것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거기 들어가서 공격하는 진드기 이야기. 그래서 한 4-5가지로 이제 추격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걔네들을 서식지에서 편안하게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편안히 살 수 있겠어요. 그냥 걔네들이 이제 점차로 죽는 거고 사실 그 양봉 농가뿐만이 아니고 꿀벌이 없어지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죠.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양봉하는 이제 꿀벌들이 지금 이렇게 사라진 거. 아무래도 이제 살충제는 이 곤충이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방법을 주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살충제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네, 그렇죠. 또 다른 해충에 대한 그런 다른 해충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벌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네. 저녁 해가 있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요. 예. 해가 지면은 싹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농업에서도 가능하면 이러한 벌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방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서로 이러한 문제들을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역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러한 것들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그렇죠. 하는 것들을 좀 더 오남용을 강조해서 막고. 네, 예.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면은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꿀벌들 가운데서도 특히 월동 꿀벌이 집단 폐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잘 모르겠는데 월동 꿀벌 그럼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월동 꿀벌은 이 꿀벌들이 전부 다 사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월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먹을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고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서 군집을 이뤄서 살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봄이 돼서 따뜻한 온도가 되면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 알을 낳고 또 그 알들이 또 애벌레가 어른이 돼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형상인데 기후를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저희가 이렇게 누적되는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가 일정 수준이 돼서 걔네들이 변온동물에서 체온이 바깥의 온도가 맞추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동물인데 바깥이 따뜻하니까 나왔는데 갑자기 일시적으로 따뜻해져서 다시 들어가지 못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군세라 그래서 걔네들 세력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꿀벌들한테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에 이제 꿀이 많은 꽃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동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약을 뿌리지 않은. 사실은 약을 뿌려서 얻는 소득보다는 사실 꿀벌이 우리한테 주는 이 과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각각의 입장이 다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곤충들도 거의 없어지는 게 몇 종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가 여러 식물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대량 사육하고 단일화 농업을 하다 보니까 개만 먹는 애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점점점 종수나 개체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걔네들한테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뭐 꿀이 많은 꽃이 많고 또 나무도 많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서식 조건이면 뭐 먹을 것 예. 그다음에 피할 수 있는 쉘터라든가 짝짓기 할 파트너 이런 3가지 파트가 다 구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 가장 좋죠. 그렇죠. 예. 네. 자, 해충들은 이제 박멸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충제를 점점 강도 높은 살충제가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문제 많아지죠.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곤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하면 가할수록 네. 어떤 위협을 가하고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걔네들은 그만큼 또 강해진다. 그러니까 내성 생기고 저항성 발달이 돼서 네. 이제 더 이상의 약이 듣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몸에 살았던 몸니 같은 경우 네. 이것은 DDT라는 약제로 처음에는 방제가 너무 잘 돼서 여러분이 다큐멘터리 드라마 영상을 보게 되면 몸에다가 하얀 가루를 뿌리는
그렇죠. 머리에다도 뿌리고 했던 광경을 보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DDT거든요. 그 이후로 DDT가 들어있는 원재가 들어있는 곳에 몸니를 갖다 집어넣어도 몸니가 살아남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이건 비단 몸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곤충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가하면 갈수록 얘네들은 점차적으로 힘을 또 배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용되는 살충제의 양이 많아지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별대로 곤충은 박멸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죽지도 않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악순환인데 그것이 더 배가 되는 악순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살충제가 그만큼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살충제가 이제 우리 환경에 많이 축적이 되고 그 살충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살충제의 오남용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방지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살충제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심지어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대상 곤충을 살충제를 사용해서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해서 아마 그 살충제를 쓰게 된다면 사람도 네.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대가는 분명히 치를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이쪽에서의 그 이야기들이죠. 지금 말씀 듣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방역에 대한 개념이나 철학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방역협회에서 협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농업해충 뭐 또 유생해충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종합적인 방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합적인 방제. 그것은 뭐냐면 무작정 이제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해충이 발생하면 살충제를 뿌린다든지 하는 이런 그 일반적인 그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일단 그 대상 해충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해충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한 후에 얘네들의 그 생태적인 특성, 뭐 다양한 그러한 그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네. 처음에는 살충제를 가능하면 뿌리지 않고도 분명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게 방제를 해나가고 적절하게 살충제의 사용은 아주 극소수화하면서 적절하게 다른 방법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농도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그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네.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곤충도 자연의 일부이고 우리와 인간과 곤충이 함께 공생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곤충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죠. 근데 사실은 그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는 곤충의 행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여 명이 넘어가는데 한 종이잖아요. 네. 생물학적인 한 종은 결국 암수가 만나서 짝짓기를 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딱 한 종뿐이에요. 그런데 곤충은 지금까지 밝혀진 게 한 370만 종이 넘고 아마 인공지능하고 그다음에 드론이 들어가서 브라질이라든가 보르네오를 들어가면 하루도 몇만 종씩 새로운 종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 그 식물의 수를 계산을 해보면 2천만 종 이상의 곤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2천만 대 1인데 네. 곤충도 자연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종이니까 2천만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2천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한 종이 이거 막 휘어잡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곤충을 갖다가 어떻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생리 생태를 알고 그다음에 얘들 생활사를 알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좋다, 훌륭하다 하지만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밉다 그러고. 그러면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곤충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얼마 전에 얘기했던 우리 그린 그로스라든가 네. 녹색 성장이라든가 그린 뉴딜이라든가 말을 많이 했는데 네.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곤충은 그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지구상에 살면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견뎌온 동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장내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효율성 있는 백신도 거기서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건강백서를 이야기하면서 신약을 얘기하는데 신약의 주제로도 곤충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시련을 지나오면서 걔네들이 어떤 경우를 안 당했겠어요.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미 얘네들은 다 겪었던 것들이라고. 근데 그렇게 살았던 애들은 거기서 우리가 천연의 유용 물질을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곤충을 하늘처럼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 물질을 찾아서 곤충을 좀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물론 잽이 안 되지만 네. 걔네들한테 보면은 뭐 종이나 개체수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굉장히 낮은 분류군이지만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걔네들을 우대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걔네들을 물질을 찾고 경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그렇게 산으로 바다로 그렇게 놀러 가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다 자연을 만들어 주는 게 다 곤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만 알아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고 네. 오늘은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사랑벌레는 너무 많아서 꿀벌은 너무 없어서 고민입니다. 왜 갑자기 한꺼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랑벌레도 꿀벌도 어쩌면 환경 파괴의 주범인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경고를 보내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